강남에서 시작된 사건. 2010년 5월 8일 자정이 가까운 시간, 강남의 베벌리 남현 저택 단지. 수백만 달러 가치의 대저택들이 높은 울타리와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외곽 지역이 충격적인 소식으로 인해 흔들렸다. 젊은 여성 리민정이 소유한 대저택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29세의 리민정은 상류층에서 익숙한 얼굴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외모로 여러 대규모 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종종 권력 있는 남성들과 함께 포착되곤 했다. 그녀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삶을 살았으나 동네 경비원들에게는 늦게 귀가하거나 고급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으로 잘 기억되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의 그 밤, 그들의 앞에 펼쳐진 광경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날 밤 늦은 시각에도 리 씨 집 현관에 불빛이 환히 켜져 있는 것이 보였고 베테랑 경비원 박정호는 이상함을 직감했다. 10년 이상 이 지역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해온 그에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그냥 초인종을 누르려고 했다. 하지만 문 가까이 다가서자 공기를 타고 코끝에 스쳐온 기분 나쁜 냄새가 있었다. 그는 이 냄새가 쓰레기나 하수구에서 날 법한 것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현식 씨, 여기 좀 빨리 와줘요. 박 씨는 워키토키로 단지 보안팀장 김현식에게 외쳤다. 뭔가 이상해요. 10분도 되지 않아 김 팀장이 다른 2명의 직원과 함께 도착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고 리민정의 이름을 불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커다란 유리문에 어두운 커튼이 드리워져 있고 실내는 암흑에 가까웠다. 박 씨는 김 팀장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그 냄새 느껴지나요? 이상해요. 어쩌면 경찰을 불러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경찰에 신고하기 전 그들은 입주자 관리사무소에 긴급 키 요청을 해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들 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자리에서 뒷걸음치게 만들 만큼 공포스러웠다. 광택이 돌던 거실 나무 바닥 한가운데 리민정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녀는 거의 헐벗은 상태로 긴 머리카락은 흩날리고 온몸은 피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숨을 거둔 듯했다. 믿을 수 없어. 이게 리 씨라니. 한 직원이 그녀의 변색된 얼굴을 보며 더듬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 그녀의 눈은 크게 뜨이고 생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부위는 깊게 베인 상처로 난도질 당했으며 목 부위 또한 잔혹한 흉터가 남아 있었다. 말라붙은 피는 그녀의 몸 주위를 덮었고 일부는 거실 바닥에 흘러내려 치열한 저항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경찰을 바로 부르세요. 김 팀장은 거의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다. 한 보안 직원은 즉시 긴급번호로 전화를 걸어 강남구 경찰서에 사건을 보고했다. 20분이 채 되지 않아 수사대와 법의학팀이 현장을 장악했다. 반짝이는 경찰차의 경광등 사이에서 수사팀장 구재혁은 다수의 대형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이번 사건이 단순히 돈이나 연애 문제로 인한 사건이 아님을 직감했다. 리민정, 29세, 독신. 직업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 지역에 꽤 오래 거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부팀장 간국이 초기 정보를 바탕으로 간단히 보고했다. 재혁은 퍼즐처럼 얽힌 사건을 풀듯 거실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피가 묻은 상태로 식탁 아래 흩어져 있는 다용도 칼에 멈췄다. 범인이 흔적을 너무 많이 남겼어. 그런데 여전히 뭔가 묵직한 게 있어. 재혁은 피 묻은 발자국이 거실에서 부엌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을 관찰하며 속삭였다. 하지만 그 순간 법의학 팀원이 다가와 보고했다. 사망 시각은 최소 24시간 전으로 추정됩니다. 사인은 과다출혈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우려되는 건 그녀의 가슴 부위 상처예요. 단순한 위해 가능성 이상이에요.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고
모든 이들은 희생자가 살아 생전 견뎌야 했던 끔찍한 순간들을 겨우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 정신을 차린 구제혁 팀장이 빠르게 명령을 내렸다. 현장 봉쇄, 저택 입구의 모든 CCTV 영상 확보, 그리고 중요 사항은 리민정이 이 집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밝혀내는 거야. 그날 밤, 리민정의 시신이 검은 시신 가방에 담겨나가고 거실 바닥은 그녀가 남긴 무건의 고통을 담은 듯 차갑게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수사팀은 이미 깨닫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애 또는 금전 문제에 의한 살인이 아님을. 구제혁의 침묵한 표정은 모든 것을 대변했다. 이 저택 뒤에 숨겨진 어둠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깊은 것임이 분명했다. 화려한 저택과 피해자의 비밀스러운 삶, 서울 중심부의 수백만 달러 가치의 고급 저택들이 모여있는 유명한 부유층 지역인 한남동. 한국의 초부유층과 상류층이 모이는 곳으로 알려진 바로 이곳에서 충격적인 사건의 피해자인 김소연의 저택은 단숨에 우아함과 비밀스러움을 지닌 채 눈에 띄게 되었다. 사건 현장이 바로 이 저택에서 발견되며 이 상류층 마을의 평온함이 뒤흔들렸다. 이 저택은 나무들이 우거진 길 끝에 자리 잡고 있었고 금장 철제 난간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내부에는 정교하게 손질된 초록 잔디밭이 있었다. 외부에서 보면 이 저택은 웅장함을 뽐내면서도 동시에 냉랭한 분위기를 풍겼다. 현관 조명은 밤새도록 밝게 켜져 있었고 정원 한가운데에는 천사상이 자리 잡고 있어 마치 풍요보다는 고독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29세의 김소연은 이 화려한 저택의 주인이었다. 소연은 성공적이고 독립적이며 세련된 여성으로 각광받으며 종종 화려한 파티의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그녀는 성공적인 온라인 패션 사업을 운영했다. 그러나 화려하게 보이는 그녀의 겉모습 뒤에는 또 다른 미스테리한 세계가 숨겨져 있었다. 때때로 그녀의 집안일을 도와주던 가사 도우미 윤 씨는 소연이 매우 사생활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녀는 개인적인 관계를 전혀 드러내지 않았으며 밤늦게까지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 잦았다.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단지 고급차들이 대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녀가 낯선 남성 몇 명과 함께 나가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제 일은 행사가 끝난 후 술과 유리잔으로 가득한 부엌을 치우는 것이었죠. 소연은 서울에서 가족 없이 독립적으로 살았다. 그녀의 부모님은 몇 년 전 부산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그들이 남긴 유산에는 이 저택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남동 부동산 관리자는 그녀가 약 2년 전 사업이 성장하기 시작할 때쯤 이곳으로 이사 왔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녀는 별로 주목받지 않는 주민이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유명 인사이기 때문에 서로의 개인 사생활과 선택을 존중합니다. 소연은 그저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만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냈다. 몇몇 지역 경비원들에 따르면 그녀는 자정이 지나 피곤한 모습으로 집에 도착하는 일이 많았으며 때로는 새벽 일찍 고급 차량에 배웅받으며 나가는 모습도 보였다. 한 경비원은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에도 그녀의 집 조명이 밤새도록 밝혀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일정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불이 꺼지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라고 말했다. 김소연의 온라인 패션 사업은 그녀의 삶을 쉽게 감추기 위한 완벽한 가면이었다. 그녀는 고객이나 사업 파트너들과 그다지 많이 소통하지 않았다. 경찰이 그녀의 금융계좌를 조사했을 때 몇천 달러나 가끔은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크고 알 수 없는 거래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자금들은 신원이 불분명한 개인들 또는 정체불명의 조직들로부터 왔다.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여성이란 명성 뒤에서 김소연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면모를 드러냈다. 이웃들은 그녀를 매우 은둔적인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그녀의 집을 방문하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오직 밤 시간대에 이뤄지는 비밀스러운 만남들과 낯선 남성들만이 눈에 띄었다. 대형 유리문과 섬세한 장식, 그리고 화려한 인테리어로 장식된 이 저택은 겉으로 보기엔 그녀의 사치스러운 삶을 증명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화려한 외형 속 깊숙이 바로 이 공간이 소연의 인생이 끝나는 현장이 되었고, 한국을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범죄의 무대가 되고 말았다. 피해자의 몸에 남겨진 끔찍한 흔적 경찰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누구나 말을 잃고 몸서리칠 만큼 충격적이었다. 젊은 여성 한유진의 시신은 화려한 거실의 나무바닥 한가운데에서 발견되었다. 그녀는 평범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으나 대부분 찢어진 상태였고 몸은 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녀의 특징적이던 검고 윤기 나는 긴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헝클어져 이미 마르기 시작한 머리 주위에 핏자국과 뒤섞여 있었다. 유진의 몸에 남겨진 끔찍한 흔적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슴 부위에 깊고 불규칙적인 칼자국이었다. 분명 여러 번 난도질당한 흔적이었다. 그 자국들은 대칭적으로 배열되어 있었고 이는 단순히 살인을 넘어선 극단적인 고문 행위임을 암시했다. 법의학자는 유진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극도의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유진의 목은 치명적인 흔적이 남아있던 곳이었다. 단번에 깊게 베인 칼자국은 그녀가 다량의 출혈로 신속히 사망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법의학적으로 현장에 굳은 핏자국이 거실에서 복도를 따라 널리 퍼져 있는 점은 그녀가 죽기 전에 저항했으며 끌려갔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우리가 애초에 상대하는 건 단지 잔혹한 살인자가 아니라 매우 차분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인간입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몸과 정신을 모두 파괴하려 했습니다. 박재현 수사팀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하며 음산한 현장을 주시했다. 그는 근처에 서 있던 법의학자 윤성회에게 물었다. 이게 단순한 살인일까요? 아니면 가슴에 남겨진 이 자국들이 일종의 메시지나 상징일 가능성은요? 윤성호 법의학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상처들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매우 날카롭고 크지 않은 칼로 계획적으로 그린 듯이 베어진 자국입니다. 저는 이 작업이 분노에 휩싸인 순간적으로 저지른 일이 아니라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연관된 누군가의 치밀한 행위라고 봅니다. 젊은 수사관 김혜진은 조심스럽게 유진의 발목에 남아있는 나일론 밧줄을 들어 올렸다. 발목에 깊게 새겨진 자국은 그녀가 끔찍한 상황에서 단단히 묶여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박 팀장님, 이건 단순히 돈이나 복수가 아니라 뭔가 매우 어두운 동기 같아요. 범인은 피해자의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 심리적 파괴를 의도한 것으로 보여요. 유진이 놓여있던 바닥에는 마른 핏자국이 뒤얽혀 있었다. 작은 핏방울들이 그녀가 집안의 다른 장소에서 끌려왔음을 암시했다. 나무 바닥에 여러 구역이 긁힌 흔적이 남아 있었다. 또한 몇몇 신발 자국이 말라버린 핏자국에서 선명하게 보였다. 이상한 점은 범인이 어째서인지 피해자의 핏자국 위를 걸으며 피에 젖은 신발 자국을 남긴 것이다. 서두른 흔적이 전혀 없어. 이 범죄자는 꽤 오랜 시간 이곳에 머물렀어. 단순히 살인이 아니라 자신의 의식을 실행한 거야. 형사 정민호는 숨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피해자 곁에는 피가 묻은 채로 발견된 칼이 하나 있었다. 매끄러운 나무 손잡이에 날카로운 칼날이 장착된 그것은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혈흔을 간직하고 있었다. 흐릿한 지문은 일부러 닦아낸 흔적이 있었다. 범인은 분명히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데
익숙한 인물이었다. 빨리 이 칼을 감정실로 보내라. 팀장 박은 단호한 어조로 지시하며 여전히 시신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이건 범인이 사용한 흉기다. 누가 이 칼을 들었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내야 해. 한밤중 불이 환히 켜진 저택과 그 속에 차가운 시체가 놓여있는 현장의 모습은 그 자체로 끔찍하게 모든 희망을 삼킨 듯했다. 현장의 하나하나의 디테일은 형언할 수 없는 공포를 그려냈으며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수사팀을 기다리는 것은 이보다 더 암울하고 어두운 사건들이 산적해 있음을 암시했다. 강남의 고급 나이트클럽 첫 번째 단서수사관 박지훈과 강력계팀이 강남에서 가장 화려한 나이트클럽 중 하나인 에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즉시 이곳이 일반적인 나이트클럽과 다르다는 점을 알아차렸다. 넌 불빛이 화려한 강남의 거리 한 구석을 환히 비추고 있었고 세련된 복장을 한 사람들이 흐릿한 유리문이 덮인 무거운 문을 지나 안으로 서둘러 입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 팀과 그의 동료들이 등장하자 분위기는 단번에 조용해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이곳은 바로 마지막 피해자인 강미래, 잔혹하게 살해된 젊은 여성 접대원이 자주 다녔던 장소였다. 수사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이곳에서부터 시작해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예정이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한수진 형사가 물었다. 대답은 뻔했지만 그녀는 재차 확인하려는 듯 물음을 던졌다. 이 지역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VIP 클럽이죠. 박지훈이 대답하며 시선을 클럽 입구로 고정했다. 하지만 이 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내부 사람들 뿐입니다. 수사팀이 클럽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함으로 가득한 내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넓은 댄스 플로어는 변화하는 조명 아래 반짝였고 VIP 테이블마다 고가의 수입 와인과 정교한 장식의 꽃병이 놓여 있었다. 스카이 팰리스는 단순히 눈부신 무대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으스스한 비밀이 숨겨진 공간 같기도 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젊은 매니저가 그들 앞에 등장하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소개하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야간 매니저 유민경입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강미래 사건과 관련해서 왔습니다. 박지훈이 말하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매니저를 응시했다. 그녀가 이곳에서 일했죠. 유민경은 잠시 당황했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하지만 미래 씨는 정식 직원은 아니었고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고객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바깥에 비해 여기 분위기가 훨씬 흥미롭군요. 한 형사가 비꼬듯 말하며 클럽 직원들이 멀리서 그들을 불안하게 지켜보는 것을 흘깃 바라보았다. 박지훈은 대화를 끊고 질문을 던졌다. 강미래의 고객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것이 언제였죠? 유민경은 즉시 경계태세를 취했다. 죄송하지만 고객 정보는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기억하기론 미래 씨를 본 마지막 시간은 약 일주일 전입니다. 그녀는 VIP 고객 한 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중년의 신사로 매우 품이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박지훈이 목소리를 높이며 묻자 유민경은 눈에 띄게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그분은 거의 매달 이곳에 방문하시던 분이에요. 이번엔 미래 씨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다르다니요? 무슨 의미인가요? 한 형사가 집요하게 물었다. 마치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들이 클럽을 떠나기 전에 다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유민경은 목소리를 낮추며 더듬거렸다. 그리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분은 이곳에서 중요한 고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지만 아무도 그의 사생활에 대해 깊이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말의 중요성을 알기나 합니까? 박지훈이 날이 선 목소리로 말하자 한 형사는 차분히 기록을 이어갔다. 유민경은 긴장한 차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그저 모든 걸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수사팀이 클럽 내부 깊숙이 들어가면서 박지훈은 이곳이 단순한 나이트클럽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흐릿한 유리문 뒤에 있는 VIP 룸들은 마치 작은 아파트처럼 설계되어 있었고 호화롭고 프라이버시가 철저히 보호되는 공간이었다. 여기서는 사업가들 사이의 기밀 거래가 자주 이루어진다는 암시가 있었다. 수사팀이 클럽의 창고 한쪽에 있는 진열장을 조사하면서 불편한 진실들이 드러났다. 오래된 장부들이 비밀스럽게 암호화된 채로 저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이 문서들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던 유민경도 강경한 수사팀의 압박 끝에 자료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장부 안에는 VIP 고객들의 이름 목록과 억 단위의 금액 거래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 사이에서 살해된 강미래의 이름이 한쪽 구석에 고립된 상태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녀는 연결고리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단순한 접대원이 아니었군요. 강미래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형사가 낮게 읊조리자 박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스카이 팰리스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계속 파헤쳤다. 그러나 이곳의 비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이 호화로운 장소는 단지 그 아래 깊숙이 숨겨진 죽음의 진실을 가리키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까? 유사한 연쇄살인 사건의 종합 민주사건은 서울을 공포에 빠뜨린 끔찍한 연쇄사건들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지 불과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3건의 새로운 살인사건이 연이어 보고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일어나 도시 전체를 충격과 두려움 속에 빠뜨렸다. 사건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모두가 섬뜩한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었다. 첫 번째 희생자는 스카이 팰리스에서 멀지 않은 고급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던 27세 여성 최혜린이었다. 그녀의 시신은 자기 집 아파트에서 발견되었으며 목이 잔혹하게 그어져 있었고 가슴엔 민주사건과 동일하게 난도질을 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혜린 역시 스카이 팰리스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고 VIP 고객들을 응대한 기록이 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사건의 희생자는 31세의 부동산 중개업자 정기수였다. 그는 최근 들어 확연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보여왔다. 그의 시신은 마포구의 버려진 자동차 수리소에서 발견되었으며 상태는 민주사건처럼 처참했다. 특히 정기수는 스카이 팰리스 VIP 고객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어 모든 의구심이 이곳으로 집중됐다. 마지막 희생자는 24세 프리랜서 모델 강은비였다. 그녀는 안개 가득한 아침 한강 공원의 벤치 위에서 발견되었다. 하얀 드레스는 말라붙은 짙은 핏자국들로 뒤덮여 있었고 자연의 청명함과 시신의 참혹함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번 사건에서 범인은 단순히 잔혹하게 살해했을 뿐 아니라 희생자의 발밑에 피로 쓴 메시지를 남겨 더욱 섬뜩함을 자아냈다. 진실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경찰은 이 사건들이 단순히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며 보이지 않는 끔찍한 연결고리를 통해 서로 묶여 있다는 것을 빠르게 인지했다. 각 사건의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은 모든 희생자가 스카이 팰리스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그곳에서 직접 일했거나 VIP 고객들과 접촉했던 경험이 있었다. 박현수 팀장은 모든 사건 파일을 샅샅이 검토하며 사무실에서 고요히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피해자의 명단을 나타낸 화면 위에서 멈춰 있었고 익숙한 이름들을 볼 때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민주, 최혜린, 정기수, 강은비 모두가 끔찍한 퍼즐 조각처럼 얽혀 있었다. 이 사건의 깊이를 파헤칠수록 단독 범행이 아님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박 팀장이 부팀장 임서진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어쩌면 정리 작업이나 살아있는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임서진은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현장 인근 CCTV를 분석했는데 각 사건마다 희생자가 사망한 시점 전후로 정체불명의 차량 한 대가 등장했습니다. 범인은 혼자가 아니라 어떤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언론이 이 사건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공포와 호기심이 동시에 확산되었다. 단 하룻밤 만에 강남의 도살자라는 타이틀이 전국 주요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수사팀은 전에 없던 엄청난 압박과 직면했다. 떨어진 증거들, 연결이 끊어진 단서들, 그리고 어디선가 숨어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듯한 정체불명의 범인의 실루엣이 모두를 등골 오싹하게 만들었다. 다음 희생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이 끔찍한 연쇄 사건들의 진정한 동기는 과연 무엇일까? 민주가 표적이 된 이후 민주는 스카이팰리스에서 가장 뛰어난 접대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매혹적인 외모 때문만이 아니라 권력자들 사이에서 관계를 지혜롭게 맺어가는 섬세한 능력으로도 주목받았다. 그러나 그녀의 이런 두드러진 존재감이 결국 그녀를 죽음의 나락으로 몰아넣었고 자신조차 예상치 못한 소용돌이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녀가 살해되기 몇 달 전, 민주에게는 눈에 띌 만한 변화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 친한 친구들에 따르면 그녀는 점점 조심스러워졌으며 더 이상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않았다. 언제나 자신감으로 빛나던 그녀의 눈에는 불안이 어른거리기 시작했고 그 미소는 이제 보이지 않는 공포를 감추는 가면처럼 보였다. 스카이팰리스의 동료 중 한 명은 민주가 자주 특별한 고객들을 담당했다고 털어놓았다. 이들은 대체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VIP 룸에서의 철저한 비밀 보장을 요구하던 사업가, 정치인, 그리고 정체불명의 인물들이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경찰은 민주의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을 발견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들이 일반적인 팁과는 거리가 멀었고 마치 그녀의 침묵을 사기 위한 뇌물로 보였다. 스카이팰리스의 익명의 한 관계자는 민주가 한 고위 정치인과 관련된 불법적인 재정 협상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절대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를 듣고 말았어요. 모든 것은 그 순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단순한 접대원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듯 보였다. 그녀의 개인 가방 안에서 경찰은 검정색 가죽 표지로 된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이 노트는 그녀가 숨겨온 최대의 비밀로 여겨졌다. 내부에는 거래 기록, VIP 고객 정보, 그리고 비밀스런 만남에 대한 메모가 가득했다. 일부 메모는 암호화되어 있어 경찰이 이를 해독하는데 몇 시간을 소요해야 했다. 그 내용은 막대한 자금 세탁 작전에 관한 것으로 스카이팰리스는 단지 완벽한 위장막일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민주의 감시 카메라 기록과 그녀가 살해되기 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그녀가 익명 발신자로부터 협박 메시지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 메시지에는 네가 알고 있는 것에 조심해라. 혹은 진실이 밝혀지면 아무도 널 지켜줄 수 없다. 와 같은 소름 끼치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민주 역시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도움을 청할 수 없거나 청할 용기가 없었다. 더욱 긴장감을 높인 것은 민주가 친한 동료에게 했던 발언이었다. 이 동료는 민주가 스카이팰리스를 나가고 싶어 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이 일이 싫어졌고 점점 피로해졌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녀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민주가 말하길 누군가 몇 주 동안 그녀를 미행했으며 그녀를 영원히 침묵시키려 한다고 했어요. 민주는 자신이 가진 정보를 이용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큰 계획을 꿈꿨을 수도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그 계획을 실행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수사팀장 박현수는 이를 두고 이렇게 평가했다. 분명히 민주는 단순한 살해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어야 할 것들을 알아버렸고 그것이 그녀를 표적으로 만든 주요 이유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점은 민주가 자신이 표적이 되었음을 직감했을지라도 운명을 바꿀 수 없었다는 것이다. 스카이 팰리스의 찬란하게 빛나는 외형 속에서 민주는 생존과 진실 폭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나약한 나방과 같았다. 그러나 거대한 권력 앞에서, 특히 모든 진실을 가려버리는 암흑 속에서는 아무런 희망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민주가 든 검은색 시체 가방이 현장을 떠나는 모습은 그녀가 끝내 숨기지 못한 비밀과 함께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녀의 삶은 그렇게 끝났고 진실도 끝내 풀리지 못한 채 남겨졌다. 수상한 남자와 이상 징후 민주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증언과 수집된 문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다. 간구진. 이 남자는 세련된 외모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주목을 받았으며 스카이 팰리스에서 손님으로 자주 모습을 드러내던 VIP 인물이었다. 나이트클럽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대규모 재정거래와 관련이 있었지만 그의 진짜 신원과 활동은 거의 베일에 쌓여 있었다. 민주가 살해당한 운명의 밤, 간구진의 차가 그녀의 저택에 도착했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의 차량은 오후 11시 10분에 저택에 들어왔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떠났다. 그가 타고 있던 스포츠카는 고가 모델로 비공개 등록 번호판을 달고 있어 경찰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경찰 조사에서의 첫 대면 경찰이 처음으로 간구진을 소환했을 때 그는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로 등장했다. 신문실에 앉아 그는 심지어 자신의 차량이 민주의 저택 앞에 주차되어 있던 CCTV 영상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맞습니다. 저 그날 밤 민주를 만났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업무에 대해 대화했을 뿐입니다. 의심할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사관들은 그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진술을 깊이 들여다본 결과 작은 모순점들이 발견되었다. 우진은 오후 10시 45분에 스카이 팰리스를 떠났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그는 해당 지역을 나가는 길목에서 포착되지 않았다. 대신 고속도로 CCTV는 그의 차량이 한남동으로 향하고 있었음을 기록했고 이 지역은 바로 민주 저택이 있는 곳이었다. 드러나는 더 많은 의문 시간이 지나면서 간구진의 정체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이 밝혀졌다. 그는 단순 VIP 고객이 아니었다. 사실 그는 스카이 팰리스의 은밀한 주주 중 한 명으로 확인되었으며 나이트클럽 운영에서 직접 얻는 수익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이 그가 누렸던 특권, 최고의 VIP 룸, 절대적인 보안, 그리고 미심쩍은 대규모 금융거래를 설명해 주었다. 또한 한 스카이 팰리스 직원은 경찰에게 중요한 증언을 추가로 제공했다. 저는 민주와 간구진이 VIP 룸에서 만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대화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녀에게 커다란 봉투를 건넸고 당시 민주가 매우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중에 민주가 저에게 더는 그와 엮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협박의 증거 경찰은 추가로 증거를 수집하면서 간구진이 민주에게 다수의 개인 메시지를 보냈음을 밝혀냈다. 특히 민주가 사망하기 전 몇 주 동안 메시지의 어조는 점차 위협적으로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충성은 선택이 아니야. 배신은 좋은 결말을 가져오지 못해. 이 사실을 알고 수사팀장 박현수는 말했다. 이 남자는 단순히 스카이 팰리스의 작은 톱니바퀴가 아니군요. 그는 모든 걸 열어줄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미묘한 반박과 미해결의 긴장. 그러나 간구진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자신과 민주 사이의 관계를 업무적인 범위 내에서 완전히 정상적이라고 묘사하며 그날 저택에 있었던 이유도 개인적인 용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 봉투의 내용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킨 뒤 말했다. 그건 이미 끝난 일입니다. 민주의 비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조사가 심화될수록 경찰팀은 점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마치 모든 질문에 대비된 듯했고 늘 한 발 앞서 있었다. 경찰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진은 여전히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혐의로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고 그렇다고 해서 그의 무죄를 확신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간구진의 정체, 키를 쥔 자 또는 미끼, 수사팀 내부의 긴장은 점점 고조되었다. 간구진이야말로 노련한 범죄자로서 자신의 흔적을 교묘히 지운 살인자인지 아니면 더 큰 범죄 조직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단순한 하수인인지 불확실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정체불명의 인물은 모든 것을 위협하는 요소로 떠올랐다. 도대체 그는 어떤 계획의 중심에 있었으며 민주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스카이 팰리스에서 발견된 흔적들. 민주와 스카이 팰리스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한 수사팀은 이 나이트클럽의 기습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강남의 흐릿한 넌 불빛 아래 스카이 팰리스를 둘러싼 미묘한 긴장감은 숨 막힐 듯했다. 이곳은 단순한 클럽이 아니라 심연의 비밀이 층층이 쌓인 이야기의 중심지임을 수사팀은 직감했다. 박현수 팀장과 그의 동료들은 마치 어두운 소용돌이에 몸을 던지듯 클럽의 문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VIP룸 8호의 비밀 수사팀이 VIP 구역의 크고 웅장한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반짝이는 조명과 요란한 음악이 그들을 맞이했다. 화려한 장식과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넘쳐났지만 이들은 그것이 거짓된 외형임을 직감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VIP 룸 8호, 민주가 자주 사용했던 공간이었다. 이 방은 그녀와 여러 비밀스러운 고객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던 장소로 기록되어 있었다. VIP 룸 8호는 겉보기엔 그저 완벽한 호화스러운 장소였다. 짙은 붉은 벨벳 소파, 반짝이는 유리 테이블, 고급 와인 잔들, 그리고 황금빛 무늬가 장식된 벽이 어우러진 공간. 그러나 수사팀의 부팀장은 이렇게 속삭였다. 여기 모든 게 너무 완벽해요. 그래서 더 의심스럽습니다. 그 의혹은 곧 사실로 드러났다. 테이블 아래쪽을 살피던 수사관 한 명이 은밀히 숨겨진 작은 서랍을 발견했다. 서랍 안에는 검은색 가죽 표지의 공책이 들어 있었고 내부에는 수많은 정치인과 사업가들의 이름과 함께 엄청난 규모의 재정 거래가 기록되어 있었다. 박현수 팀장은 페이지를 넘기며 단호한 눈빛을 띄었다. 스카이 팰리스는 단순히 나이트클럽이 아니라 거대한 은밀한 네트워크의 연결고리였던 것이다. 은밀한 통로와 숨겨진 공간 공책을 복사하던 중 수사관 한수진은 바닥에 깔린 붉은 카펫의 모서리가 살짝 들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카펫을 걷어내자 그 밑으로 숨어있던 바닥 덮개가 나타났다. 박 팀장은 지체 없이 열도록 명령했다. 그 덮개 아래는 비밀스러운 지하 통로로 이어져 있었고 통로 끝에는 작은 방이 숨겨져 있었다. 그 방은 매우 중요한 단서를 담고 있었다. 방 안에는 생체인식 잠금 장치로 보호된 컴퓨터 한 대가 있었고 벽장 속에는 몰래카메라로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스카이 팰리스가 단순히 음흉한 거래의 장이 아니라 그 거래들에 대한 증거 영상을 확보해 협박의 도구로 삼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민주는 분명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부팀장 임서진이 말했다. 그녀는 비밀방 안에서 다른 메모장을 꺼내 펼쳤다. 그 안에는 자금 세탁, 정치적 뇌물, 내부 거래에 대한 상세한 도식과 설명이 담겨 있어
모두를 숨죽이게 만들었다. 이는 국내의 거대 권력층까지 뒤흔들 수 있는 폭탄 같은 정보였다. 결정적 단서가 된 영상수사팀은 몰수한 컴퓨터에서 의심스러운 동영상을 복구했다. 영상에는 민주와 정체불명의 남성이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남성은 얼굴 대부분을 가면으로 가리고 있었지만 그의 위협적인 목소리는 명확했다. 내가 이미 경고했잖아. 이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입을 닫아야 해. 고집을 부리면 넌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야. 이 동영상은 스카이 팰리스와 민주 사이의 연결을 더 강력히 증명했으며 그녀가 왜 표적이 되었는지 분명히 했다. 민주는 단순히 중요한 손님들을 관리했던 접대원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필사적으로 은닉하려 했던 세계의 실체를 알게 된 존재였다. 어둠의 깊이는 어디까지?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박현수는 영상과 증거물들을 보며 혼잣말처럼 읊조렸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은 남아 있었다. 그녀처럼 입을 막힌 사람들은 또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스카이 팰리스를 둘러싼 어두운 그림자는 얼마나 더 깊고 복잡할까? 암흑 조직과의 연관성 드러나다 스카이 팰리스에 대한 수사가 강남의 범죄 세계 여러 갈래로 확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익명의 제보자가 보안 채널을 통해 경찰에 접촉했다. 자신을 소개한 이 제보자는 자신이 수년간이라는 암흑 조직에서 활동했으나 이들이 스카이 팰리스와 관련된 살인을 포함해 점점 잔혹한 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하자 조직에서 탈퇴했다고 밝혔다. 미스터 K는 블랙 이글이 오랜 기간 동안 악명을 떨쳐온 위험한 암흑 조직이며 단순한 폭력배 집단이 아니라 냉혹한 청부 살인자들과 법률적 보호를 제공하는 권력층이 연합하여 만들어진 거대한 네트워크라고 설명했다. 강남에서 이 조직은 단순한 갱단을 넘어 자금 세탁과 정치적 뇌물을 다루는 거대 집단의 실행 부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조직과 스카이 팰리스 사이에 밀접한 연결고리였다. 스카이 팰리스는 단지 클럽이 아닙니다. 이곳은 거래의 무대입니다. 그 거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블랙 이글이 직접 나와 문제를 정리합니다. 미스터 K는 손을 떨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이 목격한 끔찍한 장면들에 대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블랙 이글의 악명 높은 암살자들, 미스터 K는 이어 블랙 이글 내에서도 악명 높은 두 명의 이름을 거론했다. 과 이지훈, 에리 지훈. 사촌 관계인 이 두 사람은 피의 칼날 2개라는 별칭을 가진 청부 살인자들로 냉정하고 무자비한 암살 작전을 여러 차례 수행해왔다. 이들은 자신들이 살인을 저지른 후 마치 유령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인해 주변에서 더욱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김상현. 두 사람 중 형격인 그는 차가운 두뇌와 완벽함을 추구하는 치밀함으로 유명하다. 미스터 K 증언에 따르면 김상현은 조직 내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으며 계획, 감시, 실행을 전적으로 주도한다. 그의 행동은 절대 흔적을 남기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도록 항상 암흑 속에서 움직인다. 이지훈. 김상현의 사촌이자 동생 격인 그는 극단적인 폭력 성향으로 유명하다. 그의 방식은 김상현의 깔끔함과는 달리 피칠갑과 혼돈을 남긴다. 는 말이 조직 내에서 흔히 회자될 정도로 가차없는 행보로 악명을 떨쳤다. 이 두 사람은 스카이 팰리스와 관련해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다시 말해 입을 다물지 않았던 자들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미스터 K는 이렇게 말했다. 스카이 팰리스의 비밀은 그저 알게 되는 것만으로 충분히 죽음을 부르는 저주가 됩니다. 김상현과 이지훈은 이런 저주를 실행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퍼즐이 맞춰지다 미스터 K 진술은 여러 단서를 하나로 엮는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었다.
스카이 팰리스에서 발견된 검은 공책, 합법적 설명이 불가능한 금융거래들이 발견되었고 다수의 거래가 블랙 이글에 관리해 있다는 증거가 나왔다. 스카이 팰리스 비밀 통로, 정치인과 사업가들 간의 비공개 만남이 이루어졌던 장소로 몰래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은 공포에 질린 이들의 모습을 담았다. 한 영상에서는 김상현의 낮고 강렬한 목소리와 함께 가리 유리 책상 위를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함께 녹음되어 있었다. 피해자들, 민주, 최혜린, 정기수 등 최근 발생한 사건의 희생자들은 모두 스카이 팰리스와 연결되었고 그곳의 불법 거래와 관련된 위험한 지식들로 인해 잔혹하게 제거되었다. 익명의 전화가 남긴 경고수사팀이 단서들을 연결하려는 와중에 경찰서로 들어온 익명의 전화 한 통이 긴장을 고조시켰다. 전화기 너머에 떨리는 남성 목소리는 단 하나만을 요구했다. 살려주세요. 김상현과 이지훈이 한 일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들이 날 죽일 겁니다. 민주를 살해한 것도 그녀가 침묵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전화는 도중에 끊겼지만 경찰은 발신자의 IP 주소를 추적해 강남의 한 작은 카페에 도달했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 현장에는 깨어진 커피잔과 의자 위에 남겨진 코트 한 벌 외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놈들은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임서진 부팀장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떨리는 듯했다. 블랙 이글은 절대 가볍게 봐선 안 되는 조직이에요. 우리는 행동 하나하나에 극도로 신중해야 해요. 어둠 속의 거대한 힘, 미스터 K와 추가적인 수사에서 나온 내용은 더욱 소름 끼치는 진실로 이어졌다. 스카이 팰리스는 단순히 화려한 겉모습 아래 들끓는 거래의 무대일 뿐 그 뒤에는 암흑 조직 블랙 이글이라는 거대하고 무서운 힘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조직은 권력과 돈을 이용해 보호받으며 그들의 어두운 계획을 수행하고 있었다. 우리는 단순한 갱단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박현수 팀장이 무겁게 말했다. 이건 죽음, 돈, 권력이 뒤엉킨 복잡한 미군기예요. 이 미궁 속에서 수사팀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아니면 그들 역시 끝없는 암흑 속에서 사라질 위험에 처할까? 비밀 저택에서의 매복 작전, 여러 주간의 추적과 수사 끝에 마침내 경찰은 소중한 정보를 입수했다. 블랙 이글의 두 악명 높은 청부살인자 김상현과 이지훈이 서울 남쪽 외곽의 비밀 저택에 숨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 저택은 울창한 숲과 복잡한 구불구불한 도로가 둘러싸고 있는 외딴 지역에 위치해 있어 블랙 이글 조직의 안전가옥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다. 그곳은 두 형제가 은신하며 잔혹한 작전을 계획하고 준비하던 장소였다. 치밀한 계획 아래의 매복, 이번 매복 작전은 철저히 계획되었다. 작전의 지휘는 경찰 특수부대의 리더 박현수 팀장이 맡았다. 그는 이 임무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이 작전이 실패하면 놈들은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붕괴시킬 모든 기회도 함께 사라질 겁니다. 박 팀장은 실행 전 진행한 작전 회의에서 강조했다. 어둠 속에서 준비된 긴장 운명의 밤, 특수부대는 표식 없는 차량을 타고 저택으로 향하는 외딴 길을 따라 움직였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엔진 소리만이 공명을 이루었고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나무숲 사이를 찢어놓았다. 대원들은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최신 장비로 완전 무장했지만 저택에는 단순히 2명의 살인자만이 아니라 매복과 함정, 그리고 블랙 이글 조직의 더 큰 세력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었다. 박 팀장은 부대를 3그룹으로 나누어 작전을 배치했다. 한 팀은 저택 뒤편으로 돌아가 도주 경로를 차단하고 다른 팀은 저택 정문을 통해 침입, 마지막 팀은 2층 발코니로부터 접근하도록 했다. 적외선 감시 장치를 통해 저택 아래층 창문 일부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놈들이 아직 안에 있다. 박 팀장은 낮은 목소리로 무전을 통해 말했다.
모두 위치로 소음을 내지 마라. 위협으로의 접근 특수대원들은 나무 이파래 부드러운 땅을 밟으며 조용히 움직였고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운 가운데 호련히 들려오는 숲속 새소리는 이 팽팽한 분위기를 전혀 깨뜨리지 못했다. 그렇게 대원들은 무음 속에 세 그룹으로 나뉘어 저택으로 돌격했다. 정적이 가득한 저택의 내부는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불길한 기운으로 감돌았다. 숨막히는 대치 정문으로 들어간 팀은 빠르고 조용하게 문을 방어하고 진입에 성공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감각이 퍼져나갔다. 너무 깔끔한 내부, 고급스럽게 장식된 거실과 정돈된 가구들, 그리고 식탁 위 여전히 따뜻한 와인병까지 모든 것이 기묘한 불안을 자아냈다. 같은 순간 한 대원이 바닥에 선명한 발자국을 발견했다. 발자국은 지하 복도로 이어졌고 이에 박 팀장은 즉시 대원들에게 주변을 포위 준비하며 행동을 지시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탕! 날카로운 총성이 정적을 찢었다. 이지훈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피도 눈물도 없는 눈빛을 발산하며 바로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주저없이 대원들을 향해 발포했고 특수부대는 즉각 벽 뒤로 몸을 숨기며 방역에 나섰다. 우린 노출됐다. 전면적으로 차단하라. 박 팀장이 외치며 외부와 내부 대원이 서로의 위치를 지켰다. 그 순간 어두운 복도를 메운 총성과 불빛은 전장의 긴장감을 극도로 고조시켰다. 생사를 건 대결 한편 이지훈이 1층에서 대원들과 교전하며 방해를 받는 사이 그의 형 김상현은 2층 발코니에 숨어 있다 나타났다. 한 손에 큰 칼을 들고 대원들을 기습, 설계된 탈출로를 방어하던 두 대원에게 뛰어내렸다. 김상현의 냉소적인 태도와 순식간의 공격은 대원들을 밀어붙였지만 그의 상대는 박현수 팀장이었다. 박 팀장은 강렬한 집중력으로 김상현의 움직임을 파악, 그의 다리를 정확히 사격해 넘어뜨리며 그를 저지했다. 김상현은 쓰러지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내 놈들이 모든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야 단지 명령을 수행했을 뿐. 백 회장님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김의 말은 박 팀장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처럼 울렸다. 박 팀장은 그의 앞에 다가가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응수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캐내기 힘든 암시가 아니라 진실이다. 그리고 이건 너희의 종말이 될 거다. 극적인 결말 결국 김상현과 이지훈은 체포되었고 저택은 철저히 수색되었다. 수색 중 경찰은 살인 계획서, 스카이 팰리스 관리 네트워크 내 결제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단서, 백동일이라는 이름으로 서명된 명령 기록이 담긴 노트를 발견했다. 이 노트는 블랙 이글 조직의 핵심 지도자이자 스카이 팰리스를 움직이던 백 회장의 정체를 가리키고 있었다. 우린 이제 고작 빙산의 일각을 겨우 건드린 것일 뿐입니다. 박 팀장은 비밀 저택에서 증거물들을 바라보며 냉철히 말했다. 하지만 이 기회는 전 조직을 무너뜨릴 우리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 매복 작전의 성공은 단순히 블랙 이글의 큰 타격뿐 아니라 더 큰 목표였던 백동일과 스카이 팰리스의 심각한 실체를 드러낼 문을 열었다. 거대 자금 세탁 조직의 실체 스카이 팰리스와 김상현이 머물던 비밀 저택에서 확보한 증거물들이 경찰서로 이송되며 수사팀은 블랙 이글 조직과 이들이 운영하는 복잡한 금융 네트워크의 실체를 더욱 선명히 그려내기 시작했다. 수사가 깊어질수록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스카이 팰리스는 단순한 나이트클럽이 아니라 거대 자금 세탁 조직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이 조직은 다단계 금융 조작과 막강한 법적, 정치적 보호망을 통해 대규모 불법 자금을 합법적인 자산으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스카이 팰리스, 자금 세탁 네트워크의 중심 경찰은 스카이 팰리스가 단순한 유흥의 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빠르게 파악했다. 이곳은 정교하게 설계된 가짜 외형을 통해
은밀히 불법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기계처럼 작동했다. VIP룸에서 제작된 고급스럽고 은밀한 환경 속에서는 끊임없이 계산된 협상이 진행되곤 했다. 최근 증거 자료에 따르면 자금 세탁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마약 밀매, 불법 도박,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 활동으로 얻은 수익성 이 스카이 팰리스로 유입된다. 이러한 자금이 으로 위장되어 가짜 영수증, 허위 거래, 고액 고객의 비용 지출로 전환된다. 세탁된 자금은 스카이 팰리스를 통해 해외 금융 계좌로 보내진 후 케이맨 제도, 스위스, 동남아시아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정당한 자금으로 등록된다. 스카이 팰리스에서 하룻밤이면 수천억 원의 불법 자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합법적 수익금으로 둔갑하는 겁니다. 부팀장 임서진이 금융분석팀이 작성한 자금 흐름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수치가 말하는 규모,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조직이 지난 2년간 수조 원에 달하는 자금 세탁을 진행했다는 사실이었다. 비밀저택에서 확보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해외 계좌, offshore accounts. 조직과 직접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들의 이름으로 약 50여 개의 은행 계좌가 운영 중이었다. 위장된 자산, 이러한 돈은 고급 저택, 부동산,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주식으로 변환되어 조직의 얼굴을 가렸다. 정치적 자금 흐름, 다량의 자금은 특정 정치인을 돕거나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뇌물로 쓰였다. 이 발견은 수사팀을 격분케 했다. 특히 서울의 고위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이 네트워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박현수 팀장은 테이블을 강하게 치며 말했다. 이건 단순히 자금 세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백 회장, 조직의 실질적 운용자,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조직의 거대 자금 세탁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했다. 백은 재정 관리 능력이 비범할 뿐만 아니라 권력과 사람을 조종하는 능력을 가진 위험한 전략가였다. 백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드물었다. 잡힌 조직원들이 제공한 제한된 정보에 따르면 백은 중년에 세련된 남성으로 큰 행사나 파티에 무해해 보이는 모습으로 등장하곤 했다. 하지만 그의 외형 뒤에는 목표를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 냉혈한 전략가의 본질이 숨어 있었다. 스카이 팰리스 비밀 공간에서 발견된 음성 녹음 중 하나는 백의 결의를 그대로 담고 있었다. 우린 단순히 돈을 세탁하는 게 아니다. 우린 권력의 생태계를 만들어간다. 자본을 장악하면 법 자체를 장악할 수 있다. 법이 우리에게 맞지 않을 때 우린 그 법을 바꿀 것이다. 위험한 연결고리 수사팀은 또한 이 자금 세탁 네트워크가 한국을 넘어 여러 국가의 불법 활동과 연계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국제 금융기관들이 직접적으로 연루되었거나 조직의 행위를 묵인했다. 더욱 섬뜩한 것은 조직이 인간을 단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민주와 같은 클럽 직원들은 자신도 모르게 거대한 자금 세탁 시스템의 주요 매개체가 되었으며 모든 것을 알아차린 이후에는 입을 다물도록 제거당했다. 암호화된 공책, 몰래 촬영된 영상들, 그리고 은폐된 금융 기록들이 이 조직의 잔혹한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거대 기계가 남긴 상은 이 자료들을 보고 있으면 단순히 범죄 조직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탐욕으로 물들어버린 사회 전체가 보입니다. 박현수 팀장은 최초 수사 보고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단순히 갱단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돈과 정치가 엉켜있는 권력의 거미줄과의 싸움입니다. 이건 오래 걸릴 싸움입니다. 무한의 미궁 스카이 팰리스와 블랙 이글 조직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대중은 이들의 활동 규모에 경악하며
정부와 금융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다수의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이 싸움의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과연 수사팀은 성과를 이어가 조직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이 권력과 탐욕의 미궁 속에서 길을 잃고 말 것인가? 백 회장 추격 전 비밀 저택에서의 매복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블랙 이글의 악명 높은 두 살인자 김상현과 이지훈이 체포된 후 수사팀은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정점인 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그는 그동안 수사팀이 겨냥해 온 블랙 이글 조직의 실질적 리더로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수사팀이 확보한 데이터를 다시 한데 모으는 와중에 백 회장은 이미 사라져 있음을 깨달았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 말이다. 백 회장을 추격하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자 빛과 어둠 사이의 위험한 사냥으로 변모했다. 작은 단서에서 시작된 추적 박현수 팀장은 자료 분석 화면 앞에 앉아 깊은 근심에 잠겼다. 백은 항상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도 직접 괴물을 키워온 인물이다. 그가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남길 수 있는 모든 흔적을 깨끗이 지웠을 것이다. 체포된 김상현과 이지훈에게서 얻어낸 진술은 기대했던 대로 극히 부정적이었고 빈약했다. 김상현은 여전히 비웃음을 머금은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들이 백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는 우리 같은 유형이 아니야. 당신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를 가진 악몽이라고 봐. 이지훈 또한 신문 도중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백은 도망칠 필요도 없어. 그가 가진 돈이면 세계를 매수할 수 있고 필요하면 전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 당신들에게 그를 막을 기회는 없어. 그러나 김상현의 비꼬는 태도 속에서도 한 가지 작은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백이 최근 거액의 자금을 한 해외 은행 계좌에서 인출했으며 이는 그의 개인 전용기를 동남아시아의 모처로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제 수배령 발령이에 따라 박 팀장은 즉시 인터폴과 협력해 백동일에 대한 국제 수배령을 가장 높은 단계로 발령했다. 모든 공항, 항구, 국경 검문소가 예의주시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백의 막대한 영향력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고려할 때 그의 탈출은 여전히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다가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국에서 들어온 한 보고는 박 팀장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백이 푸켓의 고급 리조트에서 목격되었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은 치밀한 보안과 숨겨진 거래들로 유명한 장소였다. 그는 단순히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박 팀장은 팀원들과의 회의에서 단호히 말했다. 백은 여전히 그의 권력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영원히 손을 댈 수 없게 될 겁니다. 폭풍의 한가운데로 박현수와 한수진 두 핵심 수사관은 특수팀을 이끌고 태국으로 날아갔다. 현지 보안 세력과의 협력을 통해 백의 흔적을 추적했지만 그의 정보는 흐릿하고 희미했다. 그는 가명을 사용하며 정체를 계속 바꾸어가며 움직였고 항상 충성을 다하는 개인 경호팀과 함께 있었다. 백의 모습을 드러낸 고급 리조트는 눈부신 샹들리의 불빛과 화려한 파티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이 분명했다. 특수팀은 리조트 안팎에서 필사적으로 흔적을 찾으며 조용히 움직였고 섣부른 행동을 피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최후의 대치 세심한 추적 끝에 특수팀은 백동일이 탄 리무진을 고급 요트 선착장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포위하는 데 성공했다. 차량이 멈추자 백은 깔끔하게 정돈된 정장 차림으로 여유롭게 차에서 내려왔다. 마치 이 상황이 전혀 놀랍지 않다는 듯 불가사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드디어 만났군요. 박 팀장은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조준된 총구를 백에게 고정하며 말했다. 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박을 노려보았다. 당신이 승리했다고 믿는 건가요, 박 팀장? 그는 코웃음 치며 답했다. 당신은 법의 체계 밖에 존재하는 존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시스템 그 자체니깐요. 극도의 긴장 속 최후의 순간 백을 체포하자마자 멀리서 SUV 차량이 빠르게 접근하더니 리무진 주변으로 멈춰 섰다.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갈랐다. 그의 경호팀이었다. 무장한 경호원들이 뛰쳐나와 공격 자세를 취하며 백을 구출하려 했다. 분산하라. 방어 태세를 갖춰라. 박 팀장은 명령을 외치며 잽싸게 몸을 피했다. 그리고 밤하늘을 가르는 총알과 번쩍이는 불꽃이 충돌의 서막을 열었다. 치열한 전투 끝에 특수팀은 숙련된 전술과 협력으로 백의 경호대를 제압하고 모두 체포했다. 짙은 연기 속 백은 침착하게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당신들은 나를 체포할 수 있지만 백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구축한 시스템은 절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나를 대신할 자들이 항상 존재할 것이니까요. 당신들이 싸우는 건 나 개인이 아니라 세계 자체입니다. 백 회장과 범죄 제국의 종말 백동일은 한국으로 송환되어 자금 세탁, 살인 지시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가 구축한 엄청난 범죄 네트워크가 수사망에서 노출되었다. 신문 중에도 그는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며 듣는 이에게 섬뜩함을 안겼다. 다만 단 한 가지 말을 남겼다. 내가 사라진다고 해서 당신들의 세상이 깨끗해질 거라는 생각은 버리시오. 그건 환상에 불과하오. 법정에서 백은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그의 범죄 제국이 남긴 흔적은 사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다. 범죄 종말과 드러난 진실 백동일이 법정에 서는 날은 단순한 법적 사건을 넘어 사회 깊은 어둠에 빛을 들이우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 역사적인 재판은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진행되었고 대중, 언론, 그리고 호기심 가득한 권력자들까지 모두 이 눈부신 법적 대결을 주목했다. 법원을 에워싼 군중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밀집했으며 수천 개의 시선이 악마적 범죄와 부패를 대표하는 인물의 최후를 목격하고자 했다. 국가적 사건과 백의 유연한 백동일은 재판장에 들어서면서도 평온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었고 체면을 강조한 그의 점잖은 외모는 전 세계 뉴스 카메라에 선명히 담겼다. 그러나 그의 가장 싸늘한 점은 냉정한 눈빛이었다. 그의 눈에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백은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듯 싶었다. 공소를 담당한 강민재 검사는 총체적으로 백을 겨냥한 방대한 범죄를 발표했다. 자금 세탁, 연쇄 살인 지시, 전 세계적 범죄 네트워크 운영과 같은 중죄들이 그의 앞에 내려졌다. 강 검사의 목소리는 법정을 울렸다. 백동일은 단지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부패와 권력 남용의 상징이며 무고한 희생자들의 핏물 위에 왕국을 세운 자입니다. 압도적인 증거와 숨막히는 영상 검찰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연이어 공개했다. 스카이 팰리스와 비밀 저택, 해외 금융 계좌에서 확보된 자료가 재판장을 채웠다. 악마적 계획이 담긴 회계 장부와 비밀 녹화된 영상들, 그리고 김상현과 이지훈의 직접 진술은 백을 그의 범죄와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스카이 팰리스에서 발견된 비밀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될 때였다. 백은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수하들과의 비밀 회담에서 분명히 말했다. 누군가 이 게임의 법칙을 어긴다면 우리는 그들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릴 것이다. 우리 위에 설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법정이 깊은 침묵으로 가라앉았다. 이 영상은 백동일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거대 범죄자가 아니라 잔혹한 원칙과 냉혹한 권력을 가진 존재임을 대중에게 다시금 상기시켰다.
무너지는 반론백은 최고의 변호팀을 고용했다. 상대하는 법리 전문가 중 다수는 법망의 빈틈을 이용해 수많은 기업가와 정치인을 구해낸 과거를 자랑하는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발표된 영상과 증거를 놔 반박하며 백의 무죄를 주장하고자 했다. 하지만 검찰 측의 꾸준한 공세와 압도적인 증거들은 이 같은 시도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한 변호사는 검찰의 강렬한 반박 앞에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강민재 검사가 외쳤다. 수백 명의 피해자와 이 모든 증거가 허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말은 변호사의 입을 다물게 하며 백의 최후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백의 마지막 발언 재판이 날카롭게 끝나기 직전 백은 한 번 더 발언권을 얻었다. 그는 여전히 상대의 태도를 무시하며 차갑게 외쳤다. 당신들은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나요? 그의 음성 속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나는 단지 일몰일 뿐 새로운 태양은 곧 떠오를 것입니다. 내가 사라진다고 해서 이 시스템이 멈추지 않습니다. 백의 비꼬는 말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그가 대변했던 어둠의 본질과 남겨질 후폭풍을 경고하는 듯했다. 판결. 폭풍의 끝과 새로운 시작 재판 끝에 백동일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세탁된 자금 흐름, 살인 공모, 전 세계적 범죄 활동. 모두 축적된 죄악의 증거는 그의 목을 쬐다. 정의의 심판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기대한 만큼의 해방감을 느끼지 못했다. 법원 밖에서는 폭발적인 환호가 들려왔다. 수많은 시민이 이 무너진 순간을 목격하며 희망의 목소리를 냈다. 언론은 그의 몰락을 전면 기사로 다루면서 사회적 환기를 촉구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수사팀은 어두운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후폭풍과 교훈백의 재판은 단순한 판결 이상의 메시지를 남겼다. 사회 깊숙한 곳에 스며든 부당함과 부패를 드러내며 여러 고위 공직자, 경제 지도자들조차 이 사건 속에서 꼬리를 잡히게 되었다. 스카이팰리스는 영구 폐쇄되었고 관련된 이들 대부분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수사팀의 한 명은 이렇게 되뇌었다. 우린 끝을 본 게 아니다. 단지 새로운 국면의 시작일 뿐이다. 희망과 의문 정의는 시행되었습니다. 박현수 팀장은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침착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여전히 먼 곳을 향하며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 전투는 끝났지만 어둠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팀원들 각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질 가능성을 나눴고 그들의 임무가 끝나지 않았음을 인식했다. 백동일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시스템은 아직 완전하지 않게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끝은 있을까? 백의 몰락은 사회에 깊은 메시지를 남겼다. 정의는 시간과 인내로 얻어질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밝음은 여전히 긴 싸움 뒤에 있을 것이다. 충격적인 사건이 남긴 경고 백 회장 백동일이 재판을 받고 블랙 이글 네트워크 전체가 드러난 후 이 사건은 명료하고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은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정의와 도덕, 그리고 탐욕에 관한 깊은 질문을 던졌다. 이것은 단순히 범죄 연대를 해체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가장 화려하고 강력한 장소들에서도 어둠은 존재한다는 차가운 진실을 일깨우는 경고였다. 진실에 대한 대가, 이 사건은 한국 전역에 충격을 던졌다. 강남의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급 주택에서부터 공개 재판에 이르기까지 백동일의 재판은 불공정과 피로 지어진 거대한 성체가 무너지는 상징적 순간이 되었다. 그러나 진실이 드러나는 데 치러진 대가는 매우 비쌌다. 11명의 희생자. 이들은 단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거나 알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았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희생자들의 이름은 사회의 깊은 곳에 칼자국처럼 남았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무겁게 물었다.
내가 저들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희생자 가족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한 희생자 정기수의 어머니는 울음으로 목소리를 잠기며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백동일이 사형당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아들이 돌아오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죠. 정의는 실현됐다고들 말하겠지만 우리 삶은 빛을 잃었어요. 강남, 화려함이냐, 인공의 어둠이냐. 이 사건은 강남의 빛나는 외관 뒤 숨겨진 현실을 세상에 폭로했다. 강남은 한때 한국의 번영, 발전, 그리고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고층 건물의 넌 불빛과 화려한 나이트클럽 안에는 다른 세상이 있었다. 그 세상은 부패, 폭력,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은밀한 거래들로 뒤얽혀 있었다. 강남 지역 주민들조차 자신들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강남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스카이 팰리스를 지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요. 얼마나 많은 비밀과 살인사건이 우리가 모르는 동안 바로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었는지 생각하면요. 공개된 진실은 대중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반부패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수천 명이 플래카드를 들고 외쳤다. 정의는 백동일에서 끝나선 안 된다. 강남의 어둠을 정화하라. 경찰 끝나지 않은 악몽 수사팀은 이 사건을 해결하고 거대 범죄 네트워크를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승리라기보다 지속적이고 고통스러운 전쟁으로 남았다. 수사팀의 리더였던 박현수 팀장은 사건이 끝난 후에도 종종 사무실에 홀로 앉아 담배를 손에 들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조차 피우지 않았다. 그의 눈은 항상 지칠 대로 지쳐 보였다. 어느 날 팀의 신입 수사관 한수진이 그런 박현수를 발견했다. 그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목록을 보며 억누를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괜찮으세요, 팀장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현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한껏 쉰 상태였다. 수진아,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한 것일까? 나는 때때로 생각이 들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는데 그 진실이 정말로 사람들의 고통을 덜게 할까? 이런 대가는 너무 큰 거 아닐까? 수지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 속엔 비슷한 의문이 담겨 있었다. 매일 밤 그녀는 스카이 팰리스의 붉은 커튼, 어둠으로 가득 찬 방들, 그리고 얼어붙은 희생자들의 시체를 꿈속에서 떠올리며 잠을 뒤척였다. 사회에 울리는 경보 이 사건은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한 무서운 경종이었다.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니라 법과 경제, 권력에 깊이 새우며든 부패와 부당함의 초상화를 보여줬다. 유력한 언론들은 그들의 사설에서 이렇게 적었다. 단순히 11명의 목숨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야 할 체계에 대한 신뢰 자체를 잃어버린 셈이다. 사건의 긴 후폭풍 속 한국은 엄격한 개혁의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고위 관료들이 조사를 받거나 사임했고 일부는 법적 처벌을 받기 시작했다. 새로운 법안들이 제정되었으며 금융거래와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 누가 진정 이겼는가? 백동일과 그의 네트워크가 무너졌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과연 누가 진정 승리했는가? 수사팀은 임무를 마쳤지만 그들 역시 공허함을 느꼈다. 희생자 가족들에게 세월은 그들의 상처를 결코 치유해 줄 수 없었다. 강남이 한층 정돈되고 깨끗해졌다고 해도 이곳이 한때 지옥의 중심이었다는 오명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마지막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박현수 팀장은 계단에 걸터앉아 흐릿한 회색 하늘을 바라보았다. 수지나 정의가 정말로 승리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히 아는 건
우리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손을 놓으면 백 같은 자들은 돌아올 거야. 그리고 그땐 아무도 막을 수 없게 될 거야. 한수진은 그의 말을 인정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담겨 있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우린 멈출 수 없어요, 팀장님. 끝까지 싸워야 해요. 어둠 속의 빛 강남 사건은 단순히 역사 속의 거대한 사건으로 남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사람들에게 정의가 비록 늦게 찾아올지라도 반드시 존재함을 상기시켰고, 모든 이가 작은 촛불이 되어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힐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촛불이 결코 꺼지지